말리는 죽었다. 이 점에 의심의 여지가 없다. 사망증명서에 그의 서명이 또렷하게 적혀 있었다. 그리고 서명에는 클러지맨, 서기, 장례업자, 그리고 주요 애도객인 스크루지도 있었다. 스크루지의 이름이 서명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이 사실은 확실히 보증된다. 왜냐하면 스크루지는 결코 우스갯소리를 하지 않는 사람이었기 때문이다. 말리는 죽었다. 이 점의 의문을 품어서는 안 된다. 만약 그렇다면 이 이야기는 아무런 의미가 없으며 우리가 지금 말할 사건들조차도 제대로 이해되지 않을 것이다. 만약 우리가 말리가 죽었다는 사실을 확신하지 않는다면 괴기한 이야기가 불완전해지고 그의 유령이 스크루지를 방문한 장면도 그저 환상에 불과하게 될 것이다. 스크루지와 말리는 같은 회사의 파트너였다. 오래된 말리와 스크루지의 관계는 믿음직한 사업 동반자의 모습이었다. 하지만 이 둘 사이에는 애정이 아니라 사업의 계산과 냉철함이 있을 뿐이었다. 말리는 죽었다. 우선 그 사실부터 분명히 해야 한다. 이에 대해서는 어떠한 의심의 여지도 없다. 그리고 스크루지의 이름은 증권거래소에서 그가 손을 댄 어떤 것이든 믿음을 얻을 정도로 신뢰받았다. 늙은 말리는 문에 박힌 못처럼 완전히 죽어 있었다. 물론 내가 문에 박힌 못이 얼마나 죽은 것인지 직접 경험으로 아는 것은 아니다. 사실 나는 오히려 관에 박힌 못이야말로 철물업계에서 가장 죽은 물건이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조상들의 지혜가 이 비유 속에 담겨 있으니 내가 감히 그것을 함부로 건드려서는 안 될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세상이 뒤집힐 테니 말이다. 그러므로 나는 다시 한번 확실히 강조하겠다. 말리는 문에 박힌 못처럼 완전히 죽어 있었다. 스크루지는 말리가 죽었다는 사실을 알았다. 물론 그렇다. 어떻게 다를 수 있었겠는가? 스크루지와 말리는 몇 년 동안 파트너였고 스크루지는 그의 유일한 집행자이자 유일한 관리자, 유일한 수취인, 유일한 상속인, 유일한 친구, 유일한 애도자였다. 그리고 스크루지도 그 슬픈 사건에 너무 크게 충격을 받은 것은 아니었지만 장례식 당일에도 그는 훌륭한 사업가였고 그날을 의심할 여지 없이 좋은 거래로 기념했다. 말리의 장례를 언급하면서 나는 처음으로 돌아왔다. 말리가 죽었다는 사실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이 점이 명확히 이해되지 않으면 내가 이야기하려는 사건에서 아무것도 특별한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만약 우리가 햄릿의 아버지가 연극이 시작되기 전에 죽었다는 것을 확신하지 않았다면 그가 밤에 동풍을 맞으며 자신의 성벽을 산책하는 것이 다른 중년 남자가 바람이 부는 밤에 어두운 곳에 나오는 것과 다를 바 없을 것이다. 예를 들어 세인트 폴 교회 묘지처럼 말이다 그저 그의 아들의 약한 마음을 놀라게 하려는 것에 불과할 것이다. 스크루지는 말리의 이름을 지우지 않았다. 그 이름은 수년 후에도 창고 문 위에 그대로 남아 있었다. 스크루지와 말리. 그 회사는 여전히 스크루지와 말리로 알려져 있었다. 가끔 사업을 새로 시작한 사람들이 스크루지를 스크루지라고 부르기도 하고 때때로 말리라고 부르기도 했지만 스크루지는 두 이름 모두에 대답했다. 그에게는 둘 다 동일했다. 하지만 스크루지는 정말로 구두쇠였다. 꽉 쥐고 비틀고 움켜잡고 긁고 탐욕스러운 늙은 죄인. 그는 석탄처럼 단단하고 날카로워 그의 몸에서 따뜻한 불꽃이 나올 일은 없었다. 은밀하고 내성적이며 굴속처럼 외로웠다. 그의 차가움은 얼굴을 얼어붙게 하고 뾰족한 코를 움켜잡고 뺨을 조그라들게 하며 걸음을 굳게 만들었다. 그의 눈은 붉고 얇은 입술은 파랗게 변했다. 그의 목소리는 거슬렸고 그의 머리, 눈썹, 가늘고 날카로운 덕에는 서리가 덮여 있었다. 그는 항상 자신의 차가운 성격을 가지고 다녔다. 여름의 더위에도 사무실을 차갑게 만들었고 크리스마스에도 한 도금도 따뜻하지 않았다. 스크루지는 외부의 날씨나 온도에 거의 영향을 받지 않았다.
어떤 따뜻함도 그를 따뜻하게 할 수 없었고 겨울 날씨도 그를 차갑게 만들지 못했다. 불어오는 바람 중 어느 것도 그만큼 차가운 것이 없었고 내리는 눈은 그만큼 목적이 뚜렷하지 않았으며 내리치는 비는 그만큼 냉정하게 거절하지 않았다. 악천후조차 그를 어떻게 대할지 몰랐다. 비, 눈, 우박, 진눈개비 중 가장 강한 것도 한 가지 점에서만 스크루지를 이길 수 있었다. 그들은 종종 멋지게 내리는 모습을 보였지만 스크루지는 그런 적이 없었다. 거리에 나가면 누구도 그를 멈춰 세워 밝은 표정으로 스크루지 씨, 잘 지내세요? 언제 저를 만나러 오실 거예요? 라고 묻지 않았다. 거지들은 그에게 조금이라도 돈을 달라고 간청하지 않았고 아이들은 시간을 묻지 않았으며 한 번도 누군가가 길을 묻지 않았다. 심지어 눈먼 사람들의 개들조차 그를 알아보는 듯했다. 그들이 그를 보고 다가오면 개들은 주인을 문으로 끌고 가거나 골목으로 향하게 하며 마치 악한 눈보다 눈이 없는 게 낫다. 어두운 주인님, 이라도 말하는 듯 고리를 흔들었다. 하지만 스크루지는 그것이 무엇이든 상관하지 않았다. 그것은 그가 가장 좋아하는 일이었다. 삶의 복잡한 길을 가면서 모든 인간적인 동정심을 멀리하라는 경고를 보내는 것은 스크루지가 좋아하는 일이었다. 이를 아는 이들은 그것을 스크루지의 방식이라고 부른다. 옛날 옛적 한 해의 모든 좋은 날들 중에서 크리스마스 이브에 늙은 스크루지는 계산서 앞에 앉아 바쁘게 일하고 있었다. 날씨는 차갑고 음산하고 얼어붙을 듯한 날씨였다. 안개가 짙게 끼었고 밖에서 사람들이 코를 훌쩍이며 오르내리고 손을 가슴에 문질러 대며 발을 거칠게 구르며 발판을 두드려가며 몸을 녹이고 있었다. 시계는 겨우 3시를 막 지나갔지만 이미 밖은 완전히 어두웠다. 그날은 한 번도 밝지 않았고 근처 사무실의 창문에서는 촛불이 바람에 흔들리며 마치 붉은색 얼룩처럼 짙은 갈색 공기 속에서 깜빡이고 있었다. 안개는 모든 틈새와 열쇠 구멍을 통해 쏟아져 들어왔고 밖은 너무나 짙어서 비록 그 골목이 매우 좁았음에도 불구하고 맞은편 집들은 마치 환영처럼 흐릿하게 보였다. 그렇게 음침한 구름이 내려앉아 모든 것을 가리며 마치 자연이 근처에서 큰 규모로 무언가를 끓여내고 있는 듯한 기분을 주었다. 스크루지의 계산서 방문은 열려 있었다. 그 이유는 그의 직원을 계속 지켜보려고 했기 때문이다. 직원은 그 방 너머의 작은 칸, 마치 물탱크처럼 좁은 공간에서 편지를 베끼고 있었다. 스크루지는 불을 아주 약하게 지폈지만 직원의 불은 너무 작아서 석탄 하나처럼 보였다. 하지만 직원은 불을 더 추가할 수 없었다. 왜냐하면 석탄통이 스크루지의 방에 있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직원이 삽을 들고 들어오면 스크루지는 그가 곧 방을 떠나야 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결국 직원은 하얀 털목도리를 두르고 촛불을 이용해 몸을 녹이려 했지만 상상력이 부족한 탓에 그 시도는 실패하고 말았다. 메리 크리스마스 삼촌. 하나님이 당신을 지켜주시길. 명랑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그것은 스크루지의 조카의 목소리였다. 그는 너무 갑자기 다가왔기 때문에 스크루지는 그가 오고 있다는 사실을 그제야 알게 되었다. 라고 스크루지가 말했다. 허튼 소리. 스크루지의 조카는 안개와 서리가 낀 길을 빠르게 걸으며 몸을 따뜻하게 했기 때문에 얼굴이 붉고 잘생겼으며 눈은 반짝이고 입김이 다시 피어오르고 있었다. 크리스마스가 허튼 소리라니 삼촌. 스크루지의 조카가 말했다. 그런 말은 아니시죠? 그렇다. 스크루지가 말했다. 메리 크리스마스. 당신은 왜 기쁘게 지낼 권리가 있죠? 기쁨을 느낄 이유가 뭐죠? 당신은 충분히 가난하잖아요. 그런 말이죠. 조카는 명랑하게 대답했다. 그렇다면 삼촌은 왜 우울해하죠? 왜 그렇게 씁쓸해하죠? 당신은 충분히 부유하잖아요. 스크루지는 그 순간 적당한 대답을 찾지 못하고
라고 다시 말하며 허튼 소리 라고 덧붙였다. 화내지 마세요. 삼촌, 조카가 말했다. 내가 무엇이 될 수 있겠냐. 삼촌이 대답했다. 이렇게 어리석은 세상에 살고 있으니 메리 크리스마스. 크리스마스가 무슨 의미가 있냐? 크리스마스가 너에게 무엇이냐? 돈이 없어서 청구서만 내야 하고 또 한 살 먹지만 여전히 가난하고 책을 정리하지만 한 해 동안 나간 돈만 그대로 남는 때 말이야. 만약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다면. 스크루지가 화를 내며 말했다.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말 입에 담고 다니는 모든 바보들은 자신의 푸딩에 삶아 넣고 겨울에 홀리나무로 심장을 찔러 묻어야 해. 그렇게 해야 마땅해. 삼촌, 조카가 애원했다. 조카, 삼촌이 엄하게 대답했다. 크리스마스는 내 방식대로 지내라. 나는 내 방식대로 지낼 테니 지내라니요. 스크루지의 조카가 말했다. 하지만 삼촌은 크리스마스를 지키지 않잖아요. 그냥 놔둬라. 스크루지가 말했다. 그게 너에게 무슨 도움이 되겠어? 지금까지 그것이 너에게 어떤 도움이 되었지. 내가 얻을 수 있었지만 얻지 못한 좋은 것들이 많다고 생각해요. 조카가 대답했다. 그 중 하나가 크리스마스입니다. 하지만 저는 항상 크리스마스가 올 때마다 그 신성한 이름과 기원에 대한 존경을 떠나서라도 좋은 시간이라고 생각해왔습니다. 크리스마스는 친절하고 용서하며 자비롭고 기쁜 시간이에요. 그 시간이야말로 내가 아는 한 해의 긴 달력에서 남녀가 모두 마음을 열고 서로를 동등한 존재로 여기는 유일한 시간이기 때문이에요. 사람들은 마치 모두가 같은 길을 가는 여행자처럼 자신보다 못한 사람들을 진심으로 생각하는 시간이죠. 그래서 삼촌, 비록 크리스마스가 내 주머니에 한 푼의 금이나 은을 넣어주지 않았지만 저는 그것이 제게 좋은 영향을 주었고 앞으로도 그럴 거라고 믿어요. 그리고 저는 말합니다. 크리스마스에 축복받기를. 직원은 저절로 박수를 쳤다. 그가 즉시 그 부적절함을 깨닫고는 불을 젖히며 마지막 남은 불씨를 영원히 꺼버렸다. 다시 소리내면 스크루지가 말했다. 크리스마스를 잃게 될 거야. 내 자리를 잃게 될 거라고. 그리고는 조카를 향해 덧붙였다. 너는 꽤 말 잘하는 사람이군. 왜 국회에 가지 않았니? 화내지 마세요. 삼촌, 내일 저희 집에 오셔서 함께 저녁 드세요. 스크루지는 그를 만나겠다고 말했다네. 그는 그 말을 끝까지 했고, 그런 상황에서나 그를 만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왜요? 스크루지의 조카가 물었다. 왜 그렇게 말하는 거죠? 왜 결혼했냐고? 스크루지가 물었다. 사랑에 빠졌으니까요. 사랑에 빠졌다고? 스크루지가 불쾌하게 말했다. 마치 그것이 메리 크리스마스보다 더 어이없는 일인 것처럼. 좋은 오후 되세요. 아니, 삼촌. 그런데 그 일이 있은 후에도 한 번도 저를 찾아오지 않으셨잖아요. 왜 이제 와서 그걸 이유로 오지 않으신다고 하시죠? 좋은 오후 되세요. 스크루지가 짧게 대답했다. 저는 당신에게 아무것도 원하지 않아요. 당신에게 아무것도 묻지 않아요. 왜 우리가 친구가 될 수 없는 거죠? 어서 가보거라. 스크루지가 말했다. 당신이 이렇게 고집스러우신 걸 보니 마음이 아픕니다. 우리는 그동안 아무런 다툼도 없었잖아요. 하지만 크리스마스를 기념하기 위해 이렇게 시도해 본 거예요. 저는 그까지 크리스마스 정신을 지킬 겁니다. 그러니 삼촌, 메리 크리스마스. 너는 너의 길을 가려무나. 스크루지가 말했다. 그리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잘 가. 스크루지가 다시 말했다. 그의 조카는 화를 내지 않고 방을 나갔다. 그는 방 밖에서 차가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직원에게 인사를 건넸다. 직원은 스크루지보다 더 따뜻한 마음으로 그 인사를 되돌려 주었다. 스크루지가 중얼거렸다. 내 직원, 주급 15실링 받고 아내와 자식들까지 있는데 메리 크리스마스 아니, 내가 정신병원에 가야겠군. 직원은 스크루지의 조카를 내보낸 대신
2명의 신사들을 데리고 왔다. 그들은 보기 좋은 꽤 둥근 체격의 신사들이었고 스크루지의 사무실에서 모자를 벗고 서 있었다. 그들은 책과 서류를 손에 들고 스크루지에게 인사를 했다. 스크루지와 말리, 맞죠. 그중 한 신사가 명단을 보며 말했다. 스크루지 씨 아니면 말리 씨를 뵙고자 하는데요. 말리는 7년 전에 죽었습니다. 스크루지가 대답했다. 바로 오늘 밤 7년 전입니다. 그럼 그의 너그러운 마음은 살아남은 파트너인 스크루지 씨를 통해 잘 나타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신사는 신분증을 보여주며 말했다. 확실히 그랬다. 그들은 서로 아주 가까운 동료였으니까. 너그러운 마음이라는 말을 들은 스크루지는 얼굴을 찡그리며 고개를 저었다. 그리고 신분증을 되돌려 주었다. 이 크리스마스 시즌에 스크루지 씨, 신사가 펜을 들며 말했다. 현재 많은 가난한 사람들과 궁핍한 사람들이 크게 고통받고 있습니다. 수천 명은 기본적인 생필품이 부족하고 수백만 명은 일상적인 편안함이 부족합니다. 선생님, 감옥은 없나요? 스크루지가 물었다. 감옥은 충분히 있습니다. 신사가 펜을 내려놓으며 말했다. 그럼 공공복지시설은 아직 운영되나요? 스크루지가 물었다. 네, 여전히 운영되고 있습니다. 신사가 대답했다. 그렇다면 좋겠지만요. 그럼 감옥의 수레와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법은 여전히 잘 작동하고 있나요? 스크루지가 물었다. 두 가지 모두 아주 바쁩니다. 선생님, 처음 말씀하신 걸 듣고는 뭔가 그게 멈춘 줄 알았어요. 그런 게 아니어서 정말 다행입니다. 스크루지가 말했다. 많은 사람들에게 기독교적인 위로를 주지 못한다고 생각해서 신사가 말했다. 우리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고기와 음료, 그리고 따뜻함을 제공하기 위한 기금을 모으고 있습니다. 이 시기를 선택한 이유는 이 시기가 가장 가난함을 절실히 느끼고 풍요가 기뻐하는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선생님은 얼마를 기부하시겠습니까? 없습니다. 스크루지가 대답했다. 익명을 원하시나요? 저는 그냥 혼자 두길 원합니다. 스크루지가 말했다. 무엇을 원하는지 묻는다면 그게 제 대답입니다. 저는 크리스마스에 기쁘게 지내지 않으며 게으른 사람들을 기쁘게 할 여유도 없습니다. 저는 제가 언급한 기관들을 지원하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그곳은 비용이 충분히 듭니다. 그리고 어려운 상황에 처한 사람들은 거기 가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갈 수 없고 많은 사람들이 차라리 죽기를 원합니다. 그들이 죽기를 원한다면 스크루지가 말했다. 그들은 그렇게 하고 인구 과잉을 줄여야 합니다. 게다가 실례지만 저는 그 사실을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그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신사가 말했다. 저와는 상관없는 일입니다. 스크루지가 대답했다. 자신의 일을 이해하는 것만으로 충분하고 다른 사람의 일에 간섭할 필요는 없습니다. 제 일만으로도 충분히 바쁩니다. 좋은 오후 되십시오. 신사분들, 자신의 주장을 더 이상 계속해도 소용없을 것임을 확신한 신사들은 자리를 떠났다. 스크루지는 자신에 대한 의견이 조금 개선된 채 평소보다 더 유머러스한 기분으로 일을 재개했다. 그 사이에 안개와 어둠이 짙어져서 사람들이 손에 들고 있던 횃불을 흔들며 말 앞에서 길을 안내하려고 나섰다. 그들의 안내를 요청하는 사람들도 점점 더 많아졌다. 고풍스러운 교회의 오래된 종탑은 늘 그로테스크한 창문으로 스크루지를 몰래 내려다보았지만 이제는 보이지 않았다. 그 종탑은 구름 속에서 시간을 알리며 떨리는 소리로 시간을 울렸고 마치 차가운 곳에 놓여 있는 듯한 소리로 그 이빨을 부딪히며 울려 퍼졌다. 추위는 더욱 심해졌다. 주요 거리, 법원 모퉁이에서는 노동자들이 가스관을 수리하고 있었고 그들은 대형 화로에 불을 지펴놓았다. 그 주위에는 남루한 옷을 입은 남자들과 소년들이 모여 손을 녹이며 불길 앞에서 눈을 찡그리며 기뻐하고 있었다. 수도꼭지는 홀로 남아있던 채 물이 흐르다 갑자기 얼어붙어 차가운 얼음이 되었다.
가게 창문에 비친 홀리 가지와 술잔 장식에서 나오는 불빛은 지나가는 사람들의 얼굴을 붉게 물들였다. 정육점과 식료품점은 그야말로 화려한 축제 같았고 거기서 거래나 세일 같은 평범한 원칙들이 하나도 관련이 없다는 생각이 들 정도였다. 시장은 거대한 시장 집무소인 맨션 하우스에서 50명의 요리사와 하인들에게 크리스마스를 대저택에 맞게 지내라고 지시했고 지난 월요일에 술에 취해 길거리에서 난동을 부린 작은 재봉사는 내일 먹을 푸딩을 만들고 있었다. 그의 마른 아내와 아기는 소고기를 사러 나갔다. 안개가 더 짙어지고 더 추워졌다. 뼛속까지 파고드는 찬바람. 만약 성더스탄이 그런 날씨에서 악령의 코를 한번 고집어줬다면, 그가 사용하던 무기 대신 그런 추위로 악령을 처벌했더라면 악령은 정말로 고통스러운 울부짖음을 내었을 것이다. 추위에 시달리던 한 사람은 마치 개들이 뼈를 갉아먹듯이 그 찬바람에 몸을 떨며 고통스러워했다. 콧날이 찬바람에 쩍쩍 얼어붙어 스크루지의 문틈에 엎드려 크리스마스 캐롤을 부르려 했다. 하나님이 당신을 축복하시길. 즐거운 신사요. 당신이 걱정할 일이 없기를. 스크루지는 너무 힘껏 자루를 움켜잡았고 그 노래를 부르던 사람은 공포에 질려 도망쳤다. 마침내 계산서 마감 시간이 다가왔다. 스크루지는 자증스러운 마음으로 의자에서 일어나 그 사실을 기꺼이 기다리고 있던 사무실 직원에게 아무 말 없이 전달했다. 직원은 즉시 촛불을 끄고 모자를 썼다. 매일 하루 종일 쉬고 싶겠지? 스크루지가 말했다. 만약 괜찮으시다면요. 선생님, 괜찮지 않아. 스크루지가 말했다. 그리고 불공평해. 내가 이 실링 반을 빼면 너는 부당하다고 느낄 거야. 그렇지. 직원은 얇게 미소 지었다. 그런데 스크루지가 말했다. 하루도 일하지 않고 하루 급여를 주면 나를 부당하게 대하는 거라고 생각하지 않나. 직원은 그게 1년에 한 번 있는 일이니까 괜찮다고 말했다. 매년 12월 25일마다 남의 주머니를 털어가는 핑계로군. 스크루지가 말하며 코트를 목까지 닫았다. 그래도 어쩔 수 없지. 하루 종일 쉬어야겠지. 그럼 내일 아침에는 더 일찍 출근하도록 해. 직원은 알겠다고 약속했고 스크루지는 불만을 품은 채 사무실을 나갔다. 사무실은 순식간에 문을 닫았고 직원은 하얀 목도리가 허리까지 늘어져 있는 채로 큰 코트를 입지 않고 크리스마스 이브를 기념하며 코르닐에서 20번이나 미끄럼을 탔다. 그 후 그는 캠든 타운으로 달려가 친구들과 술래잡기 놀이를 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스크루지는 평소처럼 우울한 저녁을 그가 자주 가던 우울한 선술집에서 먹었다. 신문을 다 읽고 나서 은행책으로 나머지 시간을 보낸 뒤 집으로 돌아가 잠자리에 들었다. 그는 고인이 된 파트너가 살던 방에서 살고 있었다. 그 방은 어두운 건물의 뒤쪽에 있는 음침한 방들로 마치 어린 집이 다른 집들과 숨바꼭질을 하다가 길을 잃고 그곳에 갇힌 듯한 느낌이 들었다. 이제 그 집은 오래되고 우울했으며 그곳에 살고 있는 사람은 스크루지뿐이었고 다른 방들은 모두 사무실로 임대되어 있었다. 마당은 너무 어두워서 스크루지는 그곳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손으로 더듬어 가야 했다. 안개와 서리가 집의 어두운 대문을 감싸고 있어 날씨의 신이 그 문턱에서 슬프게 생각에 잠긴 듯한 느낌을 주었다. 이제 그 문을 여는 손잡이는 특별한 점이 전혀 없었다. 오직 그것이 매우 컸다는 점만이 특별했다. 사실 스크루지는 그 문을 매일 아침 저녁으로 보았으며 그는 런던 시내에서 어떤 사람보다도 상상력이 부족한 사람으로 유명했다. 시의회 의원들보다도 말이다. 또한 스크루지는 그날 오후에 그가 7회 전 세상을 떠난 말리 파트너를 마지막으로 언급한 이후 말리의 일에 대해 아무런 생각도 하지 않았다. 그렇다면 스크루지가 문을 열기 위한 열쇠를 문에 꽂은 그 순간
문 손잡이에서 아무런 변화도 없이 말리의 얼굴을 보았다고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 말리의 얼굴이었다. 그것은 마당의 다른 물건들처럼 검은 그림자 속에 숨겨져 있지 않았고 마치 어두운 지하실에서 나쁜 바닷가재처럼 음침한 빛을 발하고 있었다. 얼굴은 분노하거나 사나운 표정이 아니라 말리가 스크루지를 바라보던 예전의 방식처럼 유령처럼 안경이 이마에 얹어 있는 모습이었다. 머리카락은 뜨거운 공기라도 부는 듯 기묘하게 일렁였고 눈은 크게 떠져 있었지만 전혀 움직이지 않았다. 그와 함께 창백한 색깔은 그 얼굴을 무시무시하게 만들었지만 그 공포는 얼굴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 얼굴의 통제를 벗어난 듯한 느낌이었다. 스크루지가 이 현상을 두러지게 바라보았을 때 그것은 다시 문 손잡이로 변했다. 그가 놀라지 않았다고 말하거나 어린 시절부터 느껴본 적 없는 끔찍한 감각이 그의 피 속에서 일지 않았다고 말하는 것은 거짓말이겠지만 그는 손에 쥐었던 열쇠를 다시 돌리고 힘차게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다. 그리고 촛불을 켰다. 문을 닫기 전에 잠시 주저하며 멈췄고 문을 닫기 전에 조심스럽게 뒤를 살폈다. 마치 마블리의 따은 머리가 문 밖으로 나와 있을까봐 기대하는 듯했다. 그러나 문 뒤에는 문 손잡이를 고정시키는 나사와 너트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기에 그는 어이없군 하며 문을 쾅 닫았다. 그 소리는 집안에 울려 퍼져 천둥처럼 울렸다. 위층의 모든 방과 아래층 와인 창고의 모든 통들이 각자 고유한 울림을 가진 듯했다. 스크루지는 그런 울림에 겁먹지 않는 사람이었다. 그는 문을 잠그고 복도를 지나 계단을 올라갔다. 천천히 촛불을 다듬으며 올라갔다. 스크루지는 그저 신경 쓰지 않고 천천히 계단을 올랐다. 어두운 건 저렴하고 스크루지는 그런 걸 좋아했다. 하지만 무거운 문을 닫기 전에 그는 자신의 방을 돌아보며 모든 것이 제자리에 있는지 확인했다. 그 얼굴을 떠올리며 그렇게 해야겠다고 생각한 것이다. 거실, 침실, 창고방, 모든 것이 제대로 되어 있었다. 테이블 아래에도 소파 아래에도 아무도 없었고 벽난로에는 작은 불이 피어 있었으며 숟가락과 대야도 준비되어 있었다. 또 머리가 아파서 죽을 데우고 있었다. 침대 아래에도 아무도 없었고 옷장 안에도 옷을 걸어 놓은 의자 옆에도 아무도 없었다. 창고방도 평소처럼 그대로였고 오래된 화로 보호대, 오래된 신발 두 켤레, 세 다리로 된 세면대, 그리고 포커가 있었다. 모두 다 확인한 후 스크루지는 문을 닫고 잠갔다. 평소와 달리 이중으로 잠궈서 더욱 안심했다. 그렇게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날 걱정을 덜고 나서 그는 넥타이를 풀고 가운과 슬리퍼, 잠옷을 입고 앉아 불 앞에서 죽을 먹기 시작했다. 스크루지는 불이 정말로 약한 불이었다. 그렇게 추운 밤에는 그런 불로는 아무런 따뜻함도 느낄 수 없었다. 그는 그 불 옆에 가까이 앉아 불꽃을 지켜보며 그나마 조금의 온기를 얻으려 애썼다. 벽난로는 오래된 것으로 오래전 네덜란드 상인이 만든 것이었고 벽은 성경 이야기를 묘사한 기이한 네덜란드 타일들로 둘러싸여 있었다. 타일에는 가인과 아벨, 파라오의 딸들, 시바의 여왕, 구름 위를 내려오는 천사들, 아브라함과 벨사살, 배를 타고 바다로 나가는 사도들이 그려져 있었다. 수백 가지의 이미지가 그의 생각을 끌어당겼지만 7년 전에 죽은 말리의 얼굴은 마치 고대 예언자의 지팡이처럼 나타나서 그 모든 것을 삼켜버렸다. 만약 각 타일이 처음에는 빈 캔버스였고 그의 조각난 생각에서 하나의 그림을 그릴 수 있는 능력이 있었다면 그 타일마다 말리의 얼굴이 그려졌을 것이다. 허튼 소리. 스크루지가 말했다. 그리고 방을 가로질러 걸어갔다. 몇 번의 걸음 끝에 다시 자리에 앉았다. 의자에 기대어 앉으면서 그의 눈길이 벽에 걸린 오랫동안 사용되지 않은 종에 멈췄다.
이종은 이제 잊혀진 어떤 이유로 가장 높은 층의 방과 연결되어 있었다. 스크루지는 놀라움과 설명할 수 없는 두려움 속에서 그 종이 흔들리기 시작하는 것을 보았다. 처음에는 아주 부드럽게 흔들려서 거의 소리가 나지 않았지만 곧 크게 울리기 시작했고 집안의 모든 종들이 그와 함께 울렸다. 이 소리는 반분이나 아니면 1분 정도 계속되었겠지만 스크루지에게는 1시간이 된 것처럼 느껴졌다. 종소리는 처음처럼 함께 멈췄고 그 대신 아래층에서 깊은 곳에서 쇠사슬을 끌고 가는 듯한 소리가 들렸다. 그때 스크루지는 귀신들이 유령의 집에서 쇠사슬을 끌고 다닌다는 말을 들었던 기억을 떠올렸다. 지하실 문이 우르릉하며 열렸고 그 소리는 아래층에서 훨씬 더 크게 들렸다. 그 소리는 계단을 올라오더니 결국 그의 문 앞에 다가왔다. 이건 허튼 소리야. 스크루지가 말했다. 난 믿지 않아. 하지만 그의 얼굴색은 변했다. 왜냐하면 그 소리는 멈추지 않고 무거운 문을 지나 그의 방으로 들어왔다. 문이 열리자 죽어가던 불꽃이 확 타오르며 그를 알아. 말리의 유령이라며 다시 꺼졌다. 그 얼굴은 똑같았다. 정말 똑같았다. 말리의 얼굴, 그의 꼬리뼈, 평소 입던 조끼, 타이즈, 부츠까지. 부츠에 달린 술은 그의 꼬리뼈처럼 곤두서 있었고 그의 코트 자락과 머리카락도 마찬가지였다. 그가 끌고 있던 쇠사슬은 그의 허리에 감겨 있었다. 그 쇠사슬은 길고 꼬리처럼 그를 감고 있었다. 스크루지는 그것을 자세히 살펴보았다. 쇠사슬은 금고, 열쇠, 자물쇠, 장부, 계약서, 그리고 강철로 만들어진 무거운 지갑들로 구성되어 있었다. 그의 몸은 투명해서 스크루지는 그를 관찰하면서 그의 조끼를 통해 코트 뒤에 있는 2개의 단추까지 볼 수 있었다. 크루지는 종종 말리가 마음이 없다는 말을 들었지만 지금까지는 그것을 믿지 않았다. 하지만 지금도 여전히 믿을 수 없었다. 그 유령을 끝까지 살펴보고 그것이 자신 앞에 서 있는 것을 보았으며 그 죽음처럼 차가운 눈을 느끼고 머리와 턱에 감겨있는 두건의 질감까지도 분명히 알 수 있었지만 그는 여전히 믿을 수 없었고 자신의 감각에 반항하고 있었다. 이게 뭐냐? 스크루지가 쏘아붙이며 차갑고 날카롭게 말했다. 내게 무슨 일이냐? 많이. 그것은 분명히 말리의 목소리였다. 너는 누구냐? 내가 누구였는지 물어봐라. 그럼 너는 누구였지? 스크루지가 목소리를 높이며 말했다. 그림자치고는 특별하군. 그는 원래 그림자에게 라고 말하려 했으나 더 적절한 표현이라 생각하여 이렇게 말했다. 살았을 때 나는 내 파트너 제이콥 말리였다. 앉을 수 있냐? 스크루지가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물었다. 앉을 수 있다. 그럼 앉아라. 스크루지는 그가 왜 그런 질문을 했는지 자신도 몰랐다. 투명한 유령이 의자에 앉을 수 있을지 의문이었고 만약 불가능하다면 곤란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았다. 그러나 유령은 벽난로 맞은편에 앉아 마치 그런 일이 익숙한 듯 했다. 넌 나를 믿지 않겠지. 유령이 말했다. 그렇다. 스크루지가 말했다. 내가 실제 한다고 믿을 만한 증거는 무엇이냐? 모르겠다. 스크루지가 대답했다. 왜 내 감각을 의심하냐? 왜냐면 스크루지가 말했다. 조그만한 것들이 감각을 흐리게 만들기 때문이야. 배가 조금만 불편해도 그건 다 착각이 되는 거지. 너는 소화되지 않은 쇠고기 한 조각일 수도 있고 겨자 한 덩어리일 수도 있고 치즈 부스럭이나 덜 익은 감자일 수도 있어. 너는 뭐든지 무엇이든지 무덤보다 소스가 더 많이 묻어있는 존재야. 스크루지는 농담을 잘 하지 않았고 그때 그의 마음 속에서도 웃기려는 생각은 전혀 없었다. 사실 그는 자신의 두려움을 억제하고 주의를 다른 곳으로 돌리려는 마음에 그렇게 말한 것이다. 왜냐면 유령의 목소리는 그의 뼛속까지 떨게 할 만큼 소름 끼쳤기 때문이다.
그는 유령의 고정된 눈을 잠시라도 바라보는 것이 그의 정신을 완전히 망칠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다. 또 유령이 자체적으로 악마 같은 분위기를 뿜어내는 것도 매우 무서운 일이었다. 스크루지는 그것을 직접 느낄 수는 없었지만 분명 그런 것이었다. 왜냐면 유령이 아무리 가만히 앉아 있어도 그 머리카락과 옷자락, 그리고 술렁이는 장식들이 마치 오븐에서 나오는 뜨거운 증기처럼 흔들렸기 때문이다. 이 이쑤시개 봐. 스크루지가 다시 말을 돌리려고 하며 급히 말했다. 이쑤시개를 보고 있어. 유령이 대답했다. 그걸 보고 있지 않잖아. 스크루지가 말했다. 하지만 나는 본다. 유령이 말했다. 그렇긴 하지만, 그래. 스크루지가 말했다. 이걸 믿게 되면 평생 내 머릿속에서 만든 괴물들로 시달리게 될 거야.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나는 말하는 거다. 말도 안 되는 소리. 그때 유령은 끔찍한 소리를 지르며 그 자신의 쇠사슬을 흔들었다. 그 소리는 너무나 우울하고 끔찍해서 스크루지는 의자에 꼭 붙잡혀서 기절하지 않으려고 했었다. 하지만 유령이 머리 둘레에 붕대를 풀자 그 붕대가 실내에서는 너무 더운 것처럼 느껴져서 유령의 아래턱이 가슴까지 떨어지며 스크루지는 더 큰 공포를 느꼈다. 스크루지는 무릎을 꿇고 얼굴을 손으로 감쌌다. 자비를 베푸세요. 스크루지가 말했다. 끔찍한 유령이여. 왜 나를 괴롭히는 거죠? 세상적인 생각만 하는 사람이여. 유령이 대답했다. 나를 믿는가? 아니면 믿지 않는가? 믿습니다. 스크루지가 말했다. 믿어야 합니다. 하지만 왜 유령들이 지구를 떠도는 거죠? 왜 그들이 저에게 오는 건가요? 모든 사람은 유령이 대답했다. 자기 안의 영혼이 살아있는 동안 다른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며 세상 곳곳을 여행해야 한다. 만약 그 영혼이 살아있을 때 다른 사람들과 함께하지 않았다면 죽은 후에라도 그렇게 해야 한다. 그 영혼은 세상 곳곳을 떠돌며 나의 불행이여 자기가 함께 나누지 못한 것들을 보게 되고 만약 그것을 나누었다면 행복으로 바뀌었을 것을 보게 된다. 유령은 다시 한번 외치며 체인을 흔들고 그림자 같은 손을 비틀었다. 너는 왜 묶여 있는 거지? 스크루지가 떨며 말했다. 나는 내가 살아있을 때 만든 체인을 차고 있다. 유령이 대답했다. 나는 그것을 하나하나 연결하고 한 걸음씩 만들었다. 나는 내 자유의지로 그것을 메고 내 자유의지로 그것을 차고 있다. 그 모양이 이상한가? 스크루지는 점점 더 떨었다. 혹시 알고 싶으냐? 유령이 계속해서 말했다. 너가 스스로 지고 있는 그 강한 쇠사슬의 무게와 길이를 그것은 7번의 크리스마스 이브 전에 똑같이 무겁고 길었다. 그때부턴 내가 그것을 더해왔지. 그것은 무거운 쇠사슬이다. 스크루지는 자신이 약 50대 60야드 정도의 철제 케이블에 둘러싸여 있을 것이라고 예상하며 바닥을 살펴보았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제이커브, 스크루지가 간청하듯 말했다. 늙은 제이커브 말리, 더 말해줘. 나를 위로해줘. 제이커브, 나는 너를 위로할 수 없다. 유령이 대답했다. 그것은 내가 속한 곳과는 다른 세계에서 온 것이며 다른 존재들이 다른 사람들을 위해 전달하는 것이다. 내가 할 수 있는 말은 아주 조금뿐이다. 나는 쉴 수 없고 멈출 수 없으며 어디에도 오래 머무를 수 없다. 내 영혼은 우리 사무실을 벗어나지 못했다. 잘 들어라. 살았을 때 내 영혼은 우리 좁은 회계 사무실을 떠난 적이 없었다. 그리고 이제 나에게는 끝없는 고통이 기다리고 있다. 스크루지는 생각에 잠길 때마다 바지 주머니에 손을 넣는 습관이 있었다. 유령이 한 말을 곰곰이 생각하며 이번에도 그렇게 했지만 눈을 들지 않고 무릎을 꿇은 채로 있었다. 제이커브, 너 정말 시간이 오래 걸렸구나. 스크루지가 겸손하고 공손한 태도로 말했지만 마치 일처럼 차가운 말투였다. 오래 걸렸다고 유령이 되풀이했다. 7년 전에 죽었으니까. 스크루지가 생각에 잠기며 말했다. 그렇게 계속 떠도는 동안
시간이 정말 오래 걸렸던 거야. 그동안 내내 유령이 말했다. 쉬지도 평온하지도 않았다. 끊임없는 후회의 고통이었다. 정말 빠르게 움직였겠군. 스크루지가 말했다. 바람처럼. 유령이 대답했다. 7년 동안 많은 곳을 돌아다녔겠군. 스크루지가 말했다. 이 말을 들은 유령은 또 한 번 비명을 지르며 밤의 정적 속에서 쇠사슬을 마구 흔들었다. 그 소리는 너무 끔찍해서 근처 사람들이 이를 소음으로 신고할 수 있을 정도였다. 오, 나는 갇히고 묶여서 이중으로 쇠사슬에 묶여 있어. 유령이 외쳤다. 영원히 끝없이 계속해야 할 일이 이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이 겪어야 하는 일이라는 걸 몰랐어. 세상에서 해야 할 좋은 일들이 모두 이루어지려면 얼마나 오랜 시간이 걸릴지 알지 못했어. 내가 해야 할 좋은 일들이 너무 많았지만 시간은 너무 짧았어. 후회해도 한 번 잘못된 기회를 놓친 인생은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는 걸 몰랐어. 바로 내가 그랬어. 오, 나는 그랬어. 하지만 넌 항상 사업에 정직한 사람이었잖아. 제이커브, 스크루지가 말하며 이제 그것이 자신에게도 해당되는 것처럼 생각했다. 사업. 유령이 다시 한번 손을 비틀며 외쳤다. 인류가 내 사업이었다. 공동의 복지가 내 사업이었다. 자비와 자비로운 마음, 인내와 나눔이 모두 내 사업이었다. 내가 했던 거래는 내 사업의 방대한 의미 안에서 아무것도 아니었다. 유령은 자신의 쇠사슬을 팔 길이만큼 내밀며 그것이 모든 슬픔의 원인인 듯 다시 한번 무겁게 땅에 내던졌다. 올해 이 시점에 유령이 말했다. 나는 가장 큰 고통을 느낀다. 왜 나는 사람들 속에서 눈을 내리깔고 지나쳤을까? 그 복된 별을 바라보지 않았던 걸까? 그 별이 나를 가난한 집으로 이끌었을 텐데 왜 나는 그곳으로 가지 않았을까? 유령의 말이 계속되자 스크루지는 매우 당황했고 몸을 떨기 시작했다. 내 말을 들어라. 유령이 말했다. 내 시간이 거의 다 되었어. 알겠어. 스크루지가 대답했다. 하지만 너무 엄하게 굴지 마. 화려하게 말하지 마. 제이커브, 제발. 내가 왜 이렇게 너에게 보이게 된 이유는 말할 수 없다. 나는 여러 날 보이지 않는 채로 너 옆에 앉아 있었으니까. 그것은 유쾌한 생각이 아니었다. 스크루지는 몸을 떨며 이마에 흐른 땀을 닦았다. 그것은 내 속죄의 중요한 부분이 아니다. 유령이 계속 말했다. 나는 오늘 밤 너에게 경고하려고 왔다. 너는 아직 나와 같은 운명을 피할 기회와 희망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그 기회와 희망은 내가 너에게 준 것이다. 너는 항상 나에게 좋은 친구였어. 스크루지가 말했다. 고마워. 너는 새 영혼에게 시달릴 것이다. 유령이 말했다. 스크루지의 표정은 유령의 표정처럼 아주 어두워졌다. 그게 내가 말한 기회와 희망인가? 스크루지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그렇다. 나는 그걸 원하지 않는다. 스크루지가 말했다. 그들의 방문이 없으면 유령이 말했다. 너는 내가 걸어온 길을 피할 수 없다. 첫 번째 영혼은 내일 종이 한 번 칠 때 찾아올 것이다. 모두 한 번에 만날 수는 없을까? 그리고 한 번에 끝낼 수 없을까? 스크루지가 물었다. 두 번째 영혼은 내일 밤 같은 시간에 찾아올 것이다. 세 번째 영혼은 그 다음 날 밤 자정의 마지막 종소리가 멈춘 후에 올 것이다. 더 이상 나를 보지 마라. 그리고 너 자신을 위해 우리가 나눈 이야기를 기억해야 한다. 유령이 말을 마친 후 테이블에서 천을 꺼내어 다시 머리에 감았다. 스크루지는 천이 머리와 턱을 묶을 땐 아는 소리로 유령이 다시 그것을 착용했다는 걸 알았다. 스크루지는 고개를 들어 유령을 다시 보았고 유령은 쇠사슬을 팔에 감은 채로 똑바로 서서 그를 보고 있었다. 유령은 뒤로 걸어가며 걸을 때마다 창문이 조금씩 열렸다. 유령이 창문에 다다랐을 때 창문은 완전히 열렸다. 유령은 스크루지에게 다가오라고 손짓했다. 스크루지는 다가갔다. 두 걸음 정도 가까이 다가갔을 때
야곱의 유령은 손을 들어 더 이상 가까이 오지 말라고 경고했다. 스크루지는 멈췄다. 순종이라기보다는 놀람과 두려움에서 멈춘 것이다. 유령이 손을 든 순간 스크루지는 공기 중에서 혼란스러운 소리들이 들려오는 것을 느꼈다. 애통하고 후회하는 소리들, 비통하고 자책하는 울음소리들이 섞여 있었다. 유령은 잠시 그 소리를 듣다가 그 슬픈 노래에 합류했고 차가운 어두운 밤 속으로 떠나갔다. 스크루지는 창문까지 따라갔다. 궁금한 마음에 절박한 마음으로 창밖을 바라보았다. 공기는 유령들로 가득 차 있었고 그들은 불안하게 여기저기 떠돌며 신음소리를 내며 지나갔다. 그들 모두는 만리의 유령처럼 쇠사슬을 차고 있었다. 일부 유령들은 아마도 죄책감을 가진 정부들이었을지도 모른다. 서로 연결되어 있었고 자유로운 유령은 하나도 없었다. 그중 많은 유령들은 스크루지가 살아있을 때 알고 지냈던 이들이었다. 스크루지는 흰 조끼를 입은 한 늙은 유령을 기억했는데 그 유령은 발목에 거대한 철제 금고를 달고 있었고 아래 계단에 있는 한 불쌍한 여자와 아기를 도울 수 없어 애처롭게 울고 있었다. 그들의 고통은 분명했다. 그들은 인간사에 개입하고자 했지만 그 힘을 영원히 잃어버린 것이다. 이 유령들이 안개 속으로 사라졌는지 아니면 안개가 그들을 감쌌는지 스크루지는 알 수 없었다. 하지만 그들과 그들의 영혼의 목소리는 함께 사라졌고 밤은 스크루지가 집으로 돌아왔을 때처럼 고요해졌다. 스크루지는 창문을 닫고 유령이 들어온 문을 살펴보았다. 문은 자신이 손수 잠갔듯이 이중으로 잠겨 있었고 볼트는 그대로였다. 그는 허튼 소리 라고 말하려 했지만 첫 음절에서 멈췄다. 감정의 동요, 하루의 피로 또는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한 짧은 경험, 유령과의 지루한 대화, 그리고 시간이 늦어진 탓에 피곤함을 느낀 그는 옷을 벗지 않고 바로 침대에 누워 곧바로 잠이 들었다.